네, 이번엔 기준금리와 부동산 시장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서 숨고르게 들어가긴 했지만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리와의 금리 차도 더 벌어져 한국은행으로서는 새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부 조태용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숨고르기. 일단 4연속 0.75%포인트 인상은 멈추고 0.5%포인트 빅스텝으로 보폭을 줄였습니다. 관련 데이터들 때문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기준금리는 일반적으로는 0.25%포인트씩 조정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워낙 기준금리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네. 점진적으로 조정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했냐. 4차례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포함을 해서 올해 초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단이 0.25%였거든요. 지금 이게 상단 4.5%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만 4.25%포인트나 상승을 했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속도로 기준금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0.5%만 높이는 그러니까 이른바 빅스텝을 밟았죠. 그러니까 속도 조절에 나선 건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사실이에요. 네. 빅스텝이 한 8,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 2 정도로 전망을 해왔거든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역시 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가 넘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달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1% 올랐거든요. 여전히 목표 수준인 2%를 크게 웃돌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물가 상승률이 좀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역시 경기 침체 우려라고 봐야겠죠. 지금은 두 날 넘어서 침체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실제로 지난달에 미국의 소매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요. 전달보다 0.6%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은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이 어떤 달입니까? 그 유명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달입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계절인데 그런데도 소매 판매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앞으로는 경기 침체가 정말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상이 됐던 빅스텝이었는데 지금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떨어지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합니까? 지금 그 파월 의장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나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시장이 많이 실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0.5%포인트를 높이는 거는 예정된 사실이었지만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여기서 소위 말하는 피벗이라고 합니다. 통화 정책을 앞으로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겠다. 이런 힌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파월 의장이 박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2%까지 내려가는 조짐이 확실하지 않다면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경기에 굉장한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의 실적도 나빠지겠죠. 그러면은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이 반영이 되면서 실망감이 반영이 돼서 금융시장이 많이 흔들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실망감을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파월 의장의 스크루지 연기? 맞습니다. 그래서 산타 랠리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 산타랠리에 대한 희망이 시장에서 깨졌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자, 그 실망감.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 연준 당국자들은 최종 금리를 네. 더 높게 더 오래 유지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했는데 기준금리가 앞으로 더 얼마나 오르게 되는 겁니까? 일단 조금 더 오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FOMC가 끝나면은 의장이 회견을 하기 전에 점도표라는 걸 공개를 합니다. 점도표.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점으로 된 도표예요. 그러니까 FOMC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점을 이렇게 찍어서 시장에 알려주는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FOMC가 이번에 점도표를 공개하는 회의였거든요, 이번이. 그런데 여기에서 내년 말 최종금리 수준을 5에서 5.25%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에 이렇게 된다는 건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힌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이 4.2, 4.0에서 4.25에서 4.5니까요. 그러니까요. 0.75%포인트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네. 명확하게 내비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준은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전망치에서 0.7%포인트 낮춰서 네, 많이 0.5%로 예. 내다봤습니다. 사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 카드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연준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신호를 줬다. 그러니까 통화 긴축 선호의 신호를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은 다른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긴 할 건데 얼마나 올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신호가 과연 매파적이냐 아니면 매파적인 거에서 좀 완화된 거냐 이걸 두고 해석이 좀 분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헷갈리기도 하고요. 예, 좀 네. 모호하게 묘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높인 배경을 보면요. 역시 물가인데 고용 시장이 워낙 좋았습니다. 고용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높여서 고용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어서 물가를 낮추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는데 네. 이 의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난주에 지금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한 주 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없다고도 했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은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내년에는 금리를 낮추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고용시장이 아직까지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화이트 칼라 쪽, IT 쪽에서는 일자리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메타 같은 데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이런 소식은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엔 전이가 돼서 내년쯤에는 고용시장 전반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경기 침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매 판매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연준 의장의 발언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내년쯤에는 결국에는 연준이 비둘기적인 스탠스, 그러니까 태도로 돌아서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환율이 되는 건데 일단 유럽 중앙은행이 뭐 인상폭은 줄였지만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어떤 이런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원달러 환율 최근에 좀 안정 기조였는데 어떻게 네. 예상되고 있습니까? 사실 기준금리를 높인다는 건 그 나라의 통화의 가치를 그만큼 올린다는 뜻으로 아주 간단하게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높였다. 그러면 그만큼 미국의 가치, 기축 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환율이 좀 안정세를 보였죠. 그러다가 연준 발표 이후에는 다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경기 침체도 여기에 또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안전자산 쪽의 선호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안전자산 중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면 역시 미국 달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달러 쪽에 자금이 몰린다면 또 환율이 오르게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전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그래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지 않겠냐. 그래서 연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300원대가 평균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미 간의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1.25%포인트 차로 벌어졌습니다. 22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은도 앞으로 우리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미국도 이렇게 빠른 기준금리 인상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빠르게 높이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과속을 하니까 어느 정도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또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지금 그 자금이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이 외국으로 더 빠져나가게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르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또 뭐가 문제냐? 우리가 1,000원짜리 제품을 수입을 할 때 근데 1,000원이었는데 이 환율이 올라버리면 그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이거는 결국엔 소비자 물가까지 전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물가가 들썩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자, 지금 한국은행은 고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에서 점도표를 공개한 걸 따르면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은 최종 금리 수준을 사실상 3.5%로 제시를 했거든요. 더 벌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예고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은 있다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이 지금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자체는 사실이니까 일단 우리나라도 통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속도적인 여유는 좀 생겼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언젠가도 조태현 기자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에 관심을 그렇죠. 가졌을까 싶을 예. 만큼 이제 상승폭이 높은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 같은 기준금리, 금리 인상 기준은 우리의 자산 시장과도 맞습니다.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으로 넘어갈 텐데 아까 그 리포트를 보니까 강남권에서도 중심 아파트 단지에서 최고가에 비해서 10억 원 가까이 떨어진 매물, 뭐 급매물인지 급금 매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정도입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네. 지금 기준금리가 급하게 오르면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산 같은 것들은 집 앞에서 뭐 아이스크림 할인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그런 정도의 자산이 아니잖아요. 네. 금융회사에 돈을 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커다란 자산입니다. 네. 따라서 금융 비용이 높아졌으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월간 자료를 내놨는데 지난달에 전국 주택 매매값이 1.37% 하락해서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만 봤을 때 서울 아파트는 2%가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이 월간 자료를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크게 하락한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침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강남 같은 곳에서는 10억이 넘게 하락한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매물도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거래까지 빙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 거래는 거의 뭐 실종된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10만 청약설까지 돌면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둔촌주공 청약을 진행이 됐는데 흥행 결과가 별로 안 좋다 그래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뭐 참패다, 굴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10만 명이 청약을 했으면은 이번에 그 경쟁률이 한 27대 1 정도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지만 경쟁률이 1, 2순위 그러니까 순위 내에 미달이 됐고요. 네. 결국에는 5.45대 1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가점도 낮았는데요. 당첨 가점이 좀 낮은 곳이 많았습니다. 올해 서울 전체 평균이 한 44점인데 16개 유형 가운데 7개 유형이 여기에도 미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당첨이 된 사람들도 이거 정말 계약을 해야 되냐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청약 시장이 안 좋고요. 그 하반기 빅2라고 했던 성북구에 있는 장위 자이 쪽도 흥행에 별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건설사들도 분양 전략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분양을 해도 문제고 그렇다고 이걸 끌어안고만 있자니 금융비용만 막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갖고 있기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쯤에는 지방에 있는 중소 건설사를 기준으로 이게 뭐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크게 보면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 수요자들이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으면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 매매 수급 지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만큼 얼어붙어 있는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의 기준인 코픽스도 4%를 넘었습니까? 맞습니다. 코픽스가 4% 넘은 거 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네. 찾아보니까 확실히 이게 발표가 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더라고요. 이 코픽스가 뭐냐? 주택담보대출 변동형의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8개 시중은행에 8개 상품이 근거가 되는데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은행들의 예적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는 금융채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4%가 넘었는데요. 왜 이렇게 올랐냐? 역시 기준금리 인상이겠죠. 기준금리가 올리면서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경쟁적으로 빠르게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픽스의 기준이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은행의 예적금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네. 코픽스도 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곧바로 이게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출 금리라는 거는 이렇게 코픽스처럼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고요. 거기에 가산 금리를 더해서 정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금리도 오르게 될 텐데요. 한 작년 하반기쯤에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가 한 2%에서 3% 정도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상단이 거의 8%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높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도 우울한 전망을 관련해서 내놨습니다. 한국의 집값이 코로나 직전 대비 10% 폭락할 수 있다고 말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든 경제 현상이라는 건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르든 있습니다. 내리든. 맞습니다. 너무 급격한 급등이 많은 부작용을 불러왔던 것처럼 급격한 하락도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IMF가 우리나라 부동산에 경고를 했습니다. 2019년 말과 비교를 하면 올해 말까지 한 10%가량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는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이 2019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한 18%가량이라고 계산이 됐습니다. 이게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이 굉장히 크게 끼어 있었다. 네. 거기다가 저금리는 세계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경착륙이 심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빚을 갚느라 소비를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소비가 줄었으니까 내수에 타격을 주고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그거는 당연히 소득에 영향을 줍니다. 소득이 줄었으니까 소비는 더 줄일 수밖에 없겠죠.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착륙은 지금 굉장히 좀 우리가 직면한 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착륙 경고음까지 짚어봤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